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저도 많이 익숙한 한국을 대표하는 시 백선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명지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급별 교수가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 어느 가슴엔 들 시가 꽃피지 않으랴.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표 시인 100명이 추천하는 애송시 100편.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들 100명에게 애송하는 시 10편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추천된 시 100편을 선시한 것이죠. 그래서 총 156명의 시인이 쓴 작품 429편이 1회 이상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당 한 편씩만 선정을 했고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작가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미당 서정주입니다. 62회 추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이 한국을 대표하는 참여시인 김수영 시인이 58회, 그리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시는 김수영 시인의 풀입니다. 풀 다음으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 그리고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 김춘수의 꽃, 윤동주의 서시, 서정주의 동천, 신경림의 농무, 정지용의 향수, 박목월의 나그네 등등이 꼽혔습니다.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도 학교 때 배웠거나 또는 평소 애송하는 그런 시들일 겁니다. 시인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인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소월, 한용운, 김영랑 이런 시인들은 평생 시집을 딱 한 권 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권 낸 시집에 한국시 100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고집 형태로 남은 시집도 있습니다. 이상화, 이상, 윤동주, 기영도, 이육사 이런 시인들은 살아생전에 시집을 내지는 못했고 돌아가신 다음에 시집을 냈는데 그런 시집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읽히는 그런 시들이기도 합니다. 이 소개되는 시들은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고요. 또 널리 낭송되기도 하고 노랫말로도 만들어져서 우리들 귀에 많이 익숙한 그런 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은 다시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고 처음 들어보는 좀 생경한 것은 날 것으로 한번 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란 것이 상징성이 강하고 또 시어들도 추상적인 단어들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의 진면목은 감상하는 사람들의 몫이듯이 이 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를 시인이 지었지만 일단 그것이 활자화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읽는가는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의 몫인 거죠. 다행히 이 책 애송시 100편에서는 정급별이라는 문학 평론가, 전문가가 자세하게 이 시는 이런 뜻이고 이런 단어는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의 해설이 붙어 있어서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급별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춘수의 꽃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름이야말로 인식의 근본 조건이다. 존재하는 것들에 꼭 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바로 시쓰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입니다. 정급별은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아픔을 아름다운 서정으로 그려냈다. 아름다우면서도 서럽고 힘들면서도 따뜻했던 그때 그 시절의 풍경을 흑백 사진처럼 남기고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패시미즘의 미래라는 시어가 대변하듯이 6.25 전쟁의 황폐한 삶에 대한 절망과 허무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평합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급별 시인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생명수를 달라며 요절했던 박인환의 생애와 신의 물처럼 흘러가 버린 가수 박인희의 목소리와 이미 죽은 그를 향해 나는 인환을 가장 경멸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김수영 시인의 애증을 이야기해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여성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우리의 시가 조금은 감상적이고 통속적인들 어떠랴. 목마든 문학이든 인생이든 사랑에 질리든 그 모든 것들이 떠나든 죽든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바람에 쓰러지는 술병을 바라다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모라면,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면,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조차도 한편의 시처럼 들리죠. 기행적인 삶으로 우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천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삶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동맹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천상병의 시는 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들이 갖는 순도 높은 미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힘주어 말하지 않고 장식하지 않고 다듬지 않는다. 여러분에겐 다소 생소한 시인 이용악의 전라도 가시네라는 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가시네. 알룩 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내 얼굴. 가시네야. 나는 밭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그리고 뒤에 쭉 있습니다. 북간도 어느 술막에서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네가 만났고요. 사내는 언발로 눈보라를 뚫고 두만강을 건너왔으며 날이 밝으면 다시 흔적도 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 내내 사내가 가시네야 가시네야 라고 부를 때, 그것도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네야 하고 부를 때 그 전라도 가시네는 한없이 차고 한없이 차진 느낌이다. 고향을 떠나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고 울었던 가시네. 때론 서늘한 웃음을 보조개에 소리 없이 새기는 가시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알려지기 시작한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바친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렇게 사파도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전급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의 백미는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라는 구절이다. 하얗고 가늘고 기다란 나비의 몸과 초생딸이 그려지고 새파란 바닷물에 새파랗게 절은 흰나비의 허리가 그려지고 지쳐 돌아오는 흰나비 허리를 비추는 저물녘 초승달이 그려지기도 한다. 이런 장면들은 하나같이 시린 풍경들이다. 바다가 냉혹한 현실이라면 나비는 순진한 꿈의 표상이다. 꿈은 언제나 현실의 냉혹함에 도전한다. 근대 혹은 서구 문명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지식인의 자아상이 떠오른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10년대 군부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많이 활발해졌을 때 많은 국민들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참여주의 시의 그 장을 열어제친 그런 분이 신경림 시인이고, 대표적인 시집이 농무입니다. 그 농무라는 시집에 있는 농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에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가을 거제가 끝난 요즘 우리가 그 예전 농촌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농촌 풍경이기도 합니다. 정급별은 이렇게 이 농무라는 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가 발령되기 시작했던 1974년 창작가 비평사에서 출간된 시집 농무는 우리 현실의 사실주의적 묘사 하나만으로도 크나큰 시적 발견이었다. 당시 좀 운동을 했거나 지식인들 중에 이런 시를 읊곤 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시대를 상징하는 시인, 신동엽 시인이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도 대단히 유명한 시입니다. 전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것이 그 유명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의 전문입니다. 신동엽은 한국을 대표하는 저항시인입니다. 그런데 정급별은 이 시의 핵심이 껍데기라기보다는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넘어서는 시인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동학혁명의 곰나루에서 4.19 혁명까지, 백제의 후손 아사달과 아사녀의 못다 이룬 사랑에서 신라의 석가탑과 영지까지 아우르는 이 중립의 스케일은 장쾌하다. 이 웅장한 중립의 시공간을 시인은 껍데기는 가라 라는 문장 하나로 관하고 통해낸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중립이야말로 진정한 알맹이이자 흙가슴이며 새로운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화해의 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항 시인으로 신동엽 시인, 그리고 이 시가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 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좌와 우, 남과 북의 그 모두를 뛰어넘는 그런 화해와 소통의 중립이 필요하다라는 더 큰 스케일의 시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안현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시집에서 안현미라는 시인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시가 아니고 그냥 글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울림이 상당합니다. 안현미, 거짓말을 타전하다. 여상을 졸업하고 더듬이가 긴 곤충들과 아연돈 산동네에서 살았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다. 사무원으로 산다는 건 한 달치 방과 한 달치 쌀이었다. 그렇게 꽃다운 청춘을 팔면서 살았다. 꽃다운 청춘을 팔면서도 슬프지 않았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다. 비키니 옷장 속에서 더듬이가 긴 곤충들이 출몰할 때도 말을 더듬었다. 우, 우, 우. 일요일엔 산아래 아현동 시장에서 혼자 순대국밥을 먹었다. 순대국밥 아주머니는 왜 혼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래서 고마웠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다. 안현미 시인은 여상을 졸업하고 더듬이가 긴 곤충들과 아현동에서 살았고 시 같은 거짓말을 제조하고 거짓말 같은 시를 타전하여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젊은 날의 비망록이 있습니다. 그 비망록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그 젊었음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상, 산동네, 등록금, 비키니 옷장, 순대국밥, 연탄가스, 이런 단어들은 70년대를 살아나갔던 신선한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처음 접하는 시인의 시였지만은 공감은 만땅이었습니다. 이 100편을 이 책 한 권에 담기는 어려워서 1편, 2편으로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국의 시, 들으면 들을수록 또는 읽으면 읽을수록 정감이 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야 100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사셔서 장서처럼 늘
주변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 어느 가슴엔들 시가 꼽히지 않으랴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